자, 지금부터 강사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육생들한테 꼭 알려줘야 될 정형외과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찬찬히 포인트별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디스크 핵심은 목디스크에서는 허리 디스크와 다르다는 점을 꼭 각인을 시켜 주셔야 돼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맷돌 형상이죠. 맷돌 형상에 디스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갈리거나 뒤틀리는 현상에 의해서 얘가 터질 수가 있죠. 그런데 목 디스크는 디스크가 담겨져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단 말이야.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게 디스크 형상입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터지는 디스크가 아니고요, 다른 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디스크라는 병명이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퇴행성 질환인데요. 자, 여기 보셨을 때 척추 후관절의 변형에 의해 가지고 인터버테브럴 포라멘, 이 포라멘이 좁아지는 병이 목 디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터지는 디스크가 안 생기냐? 아닙니다. 위플러시 신드롬처럼요,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게 되면 목 디스크가 터집니다. 그래서 뒤로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오는 환자분들은 터진 디스크가 아니고 퇴행성 인터버테브럴 포라멘의 데포미티에 의한 신경의 눌림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는 동일한 너브 엔트런먼트인데, 목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 사이에서 뼈의 변형에 의해서 생기는 엔트런먼트고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로 튀어나온 수액이 신경을 건드려서 발생하는 엔트런먼트다라고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엘보 플렉션 테스트 있잖아요. 힘이 얼마나 있나 보는 거죠. 거기서 포지티브 반응만 없으면 치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관점에서는 엘보 플렉션 테스트에서 포지티브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사진상의 문제만 있다면 수술도 권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는 포지티브 반응이 있으면서 사진상의 디제너레티브 데포미티가 확인이 될 때, 그때 수술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비수술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오고 있는 환자의 거의 대부분은 수술하지 않고 좋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깨 질환 가겠습니다. 어깨 질환은 위에서부터 저명낭, 힘줄, 인대, 관절낭, 뼈, 이거는 상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명낭이 있고 그 밑에 힘줄이 있고 인대, 관절낭, 뼈, 그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관절 강직이 일어납니다. 이건 간단한 거니까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셔가지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힘줄 파열은 통증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힘줄 파열 그 자체,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깨 질환자의 힘줄 파열 환자는 퇴행성 파열로 오시거든요. 다쳐서 오는 경우보다는 뭐 레저를 즐긴다든지 뭐 반복적인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서 어깨 힘줄이 손상이 오는 건데, 이 경우를 퇴행성이라고 합니다. 이 퇴행성인 경우에는요, 파열즈 그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통증의 원인은 뭔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염증이 있을 경우죠. 염증이 있을 경우, 그 다음이 근육의 밸런스 문제 혹은 근육 텐션의 문제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증의 원인은 관절의 굳음입니다. 통증이 발생한다. 그래서 절대로 관절 강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부각을 시켜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그냥 한번 쑥 훑고 지나가는 거고요. 힘줄 파열은 통증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절이 굳으면 통증이 발생하므로 절대로 관절 강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 이 2번, 3번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니스 엘보까지 영상에 담겠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염증성 질환이 아닌 텐드노시스 혹은 텐드노패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없습니다. 염증이 없다라는 점을 꼭 부각을 시켜주시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브라키오라디알리스 머슬 부위로 통증이 집중되죠. 코젠 테스트에서는 포지티브가 나오긴 하지만 통증이 레터럴 에피콘다일 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브라키오라디알리스 머슬 쪽으로 통증이 집중되는 근육형 통증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테니스 엘보는 아닙니다. 그 다음 2단계가 이제 테니스 엘보인데요. 이 부분은 코젠에서 레터럴 에피콘다일 쪽으로 통증이 집중됩니다. 이 부분 꼭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심하면 부종이 발생하고요. 팔꿈치를 움직여 보았을 때 관절에 제한은 없으나 통증이 발생하죠. 어느 부분이? 레터럴 에피콘다일 쪽으로. 1단계는 브라키오라디알리스 머슬 쪽이고 2단계는 레터럴 에피콘다일 쪽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인대형 테니스 엘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2단계는 힘줄형이고 원인이 힘줄이라는 얘기죠. 이때 힘줄은 뭐예요? ECRB죠. ECRB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인대형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라디알 콜레테럴 리가멘트가 주로 가장 많이 문제가 오는데요. 자, 이게 라디알 콜레테럴 리가멘트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경미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큐트르 캡슐이 있거든요. 이 캡슐 자체에 문제가 오는 경우에는 관절에 LOM이 생기죠. 그래서 라디얼 콜레테럴 리가멘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인대형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단계처럼요. 2단계처럼 똑같이 레터럴 에피콘다일 쪽으로 통증이 집중됩니다. 똑같습니다. 심하면 부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관절을 움직여 봤을 때 관절이 뻑뻑해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엔드레인지에서 가동 제한이 발생해서요. 팔꿈치를 구부려 봤을 때 어깨에 손이 끝지점에서 닿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관절형 테니스 엘보, 이거는 말 그대로 아티큘러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티큘러 캡슐, 이 캡슐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하게 되면요 100% 관절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관절에 변형이 오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와가지고 뼈에 변형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로잉이 있다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래요. 코젠 테스트 시 레터럴 에피콘다일 쪽으로 통증이 집중됩니다. 심하면 부종 발생합니다. 차이가 뭐냐면 관절 강직이 일어나고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이 차이죠. 그러면 1단계는 근육통이니까 브라키오 라디알리스 머슬 쪽으로 통증이 있다는 거고요.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레터럴 에피콘다일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동일하게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2단계는 엔드레인지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제한이 없고 3단계는 관절이 좀 뻑뻑하고요. 거의 다 풀 ROM 나오는데 엔드레인지에서 약간 가동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관절 LOM이 생긴다라는 것까지만 강조해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전기신경치료는 1, 2, 3, 4단계 동일하게 ERT 및 APCT를 적용해 주면 되고요. 3단계, 4단계는 운동에 집중해야 되는데 3단계는 액티브한 운동은 가능하고요. 4단계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한 엑서사이즈가 필요하다. 필수로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까지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